재계 유명 인사인 아버지가 남긴 8천억 원대의 거액 유산. 첫째인 나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유산이 막내 동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유 원장이 갈등이 아닌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 비밀이 드러났을 때 가족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내린 결정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80개의 생일 초를 앞에 두고 아버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진단받은 지 정확히 6개월 만에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당시 45살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제약회사에서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와 두 아이를 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은 당시 28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키 작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우리 집의 거실에 앉았습니다. 우리 식구가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나, 누나, 동생 모두가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 원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무언가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변호사가 펼쳐든 문서는 얇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짜리 유 원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일궈온 기업의 주식과 건물들, 그리고 통장에 남겨놓은 자산의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해 두었습니다. 8천억 원. 그 숫자는 나와 누나의 귀에 들어왔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부유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김경숙에게 기업 지분 10%와 남대문로의 상업용 빌딩 1동을 유증합니다. 어머니가 받으실 부분이었습니다. 적정했습니다. 첫째 아들 박준호에게.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도시개발 정비사업 보상금 20억 원을 일시금으로 유증합니다. 20억 원.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변호사의 음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둘째 딸 박소연에게는 학동의 주택 5채와 추가 자산 70억 원을 유증합니다. 누나는 70억 원이었습니다. 내 것보다 3배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도 이상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하실 짓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막내 아들 박준호. 잠깐 이름이 겹쳤습니다. 나도 박준호인데. 아니었습니다. 어라, 동생의 이름은 박준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실수를 한 건가요? 나는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누나도 눈살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읽었습니다. 막내 아들 박준영에게는 기업 지분 40%, 강남구 삼성동의 대형 오피스텔 복합 건물 전체, 그리고 별도 통장에 500억 원을 유증합니다. 이 자산들은 박준영이 만 30살에 도달할 때까지 신탁계좌에서 관리되며 그 이후로 전액 이체됩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500억 원, 그리고 기업의 40%,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 건물 전체. 나는 계산했습니다. 동생의 몫은 대략 650억 원이 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20억 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이 유 원장은 나의 최종 의지이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받지 않으며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법적 분쟁을 일으킨다면 해당 상속자의 유산은 환원되며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내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분노, 그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배신감, 억울함, 모욕감, 모든 감정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동생만 650억 원을 받는가? 내가 한 잘못이 뭐가 있는가? 아버지를 불경스럽게 생각했을 그 순간 변호사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하여 박준영에게만 별도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박준영이 만 30살에 도달할 때 개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편지? 누나가 그게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비밀 편지 봉투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동생에게 주어진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가?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거실은 한동안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침묵이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버지가 정신이 있으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더 크게 불렀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알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동생한테만 주신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누나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누나도 나와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억울함, 모든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생은 계속 입을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더욱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동생, 넌 뭐해? 뭔가 말이 있잖아. 동생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고? 넌 이걸 알았어? 아버지가 미리 말씀했어? 아니 난. 동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동생도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이런 불공평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변호사는 이미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나가간 후 거실은 또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안아주려고 했습니다. 떨어져. 나는 아내의 팔을 밀어냈습니다. 나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밤새도록 나는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평생을 함께했던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불공평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아버지가 읽던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책장을 열어봤습니다. 돈과 관련된 서류들, 기업 관련 문서들, 계약서들, 모두가 어디 있을 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보관함이었습니다. 철제 보관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이런 보관함이 있었나요? 나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보관함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동생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어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분명 우리 동생인데 아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동생의 사진이었습니다. 유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나는 보관함 안의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유아기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느 것에서나 보이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미소가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나는 보관함의 아래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뭔가 종이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봉투는 낡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우리 아버지의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영에게, 우영이가 30살이 될 때 이 편지를 열어야 한다. 그때까지 이 모든 것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우영, 그것이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우영. 그 편지는 아버지가 미리 써둔 것이었습니다. 30살이 되면 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말이에요. 나는 봉투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열어봐야 하나? 아니다. 이건 동생의 편지다. 내가 열어볼 수 없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편지는 2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넌 이제 30살이 되었다는 뜻이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난 너한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다. 너의 엄마는 나의 아내가 아니다. 너의 친아버지도 나가 아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너의 친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름은 정성호였다. 넌 그를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가 죽었기 때문이다. 너는 그가 죽기 전에 태어났다. 정성호는 너를 6달 동안만 안을 수 있었다. 문장이 흐려졌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성호의 아내인 정은주와 나는 그가 죽은 후 함께 있게 됐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고 결국 사랑하게 됐다. 너는 우리 둘 다의 아이가 되었다.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기로 결정했다. 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는 왜 대부분의 유산을 받는가? 그것은 정성호의 유지를 이루기 위해서다. 정성호가 남기려고 했던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너는 정성호의 아들이고 동시에 내 아들이다. 너는 2명의 아버지를 가진 아이다. 그리고 그 유산들은 너의 친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동생이 우리의 친동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동생의 친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친구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동생의 생모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서재의 모든 보관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을 찾아냈습니다. 동생의 생모인 정은주라는 여자의 사진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친구 정성호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에는 모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가족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밝혀야 했던 비밀은 너무나 컸습니다. 나는 모든 사진과 편지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봤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어머니의 눈은 화면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생은 정말 우리 동생이 아닌 거죠?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내가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미 수십 년을 이 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는 조각난 가족이었어. 너의 아버지, 그리고 나, 그리고 우영이의 친아버지 정성호. 우리 모두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 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영이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죽어 있었어. 정성호는 우영이를 겨우 6달 동안만 볼 수 있었어. 그 후 정성호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후 난 혼자가 되었어. 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었어. 너의 아버지는 날 도왔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어. 그는 나를 사랑했고 우영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결심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건 거짓이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 전체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거짓이 아니었어. 그것은 사랑이었어. 진실한 사랑. 너의 아버지가 우영이에게 했던 그 모든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어. 그럼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저는 아버지가 우영이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 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너의 아버지의 결정이었어. 우영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아무도 이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우영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온 아이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나이가 되어야 한다고. 어머니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어. 모두가 힘들었어. 특히 너의 아버지가. 하지만 우영이를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느낀 모든 것이 정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정성우라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사랑? 그건 넘어서는 관계였어. 정성우는 너의 아버지의 형이었어. 내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정성우가 죽기 전에 너의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어. 정성우는 자신이 죽을 게 된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자기 아들 우영이를 부탁했어. 너의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받은 유언이었어. 형의 유언. 자신의 아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 그를 사랑해달라는.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동생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지를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불공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형에게 한 약속. 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서는 무엇도 남겨두지 않으신 건 아닌가? 그 다음 날 나는 동생을 찾았습니다. 동생은 집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으로 동생을 불렀습니다. 지금 어디야? 공원에 있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동생의 목소리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부서진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동생이 있다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너도 알았어?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 서재에 있는 편지를 읽었어. 어머니도 말씀해 주셨어.
동생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넌 어떤 기분이야? 모르겠어. 난 누구인가? 동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30살이 되기 직전까지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 나는 박우영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 진짜 아버지는 정성우?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 동생은 고개를 내렸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내가 화학을 좋아한다고 하면 실험실 가는 걸 도와주셨고, 미국 유학도 지원해 주셨고, 언제나 내 편이셨어. 그럼 괜찮잖아. 그분이 진짜 아버지인 거야. 나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거짓이었어. 너도 이제 알잖아. 그건 거짓인 거야.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이면서도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했어. 그건 눈으로 봤어. 감으로 느껴졌어. 그럼 그건 뭐예요? 선한 거지? 아니면 그냥 거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너까지. 동생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걸 주셨어. 너한테는 조금만 남겨두고.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난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알았어. 아버지는 나를 잃을까봐 무서워하셨던 거야. 동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형이 죽었대. 내 친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내 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켰던 거야. 내가 자존심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그래서 아버지는 나한테 모든 걸 줬던 거야. 동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유산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 아버지의 형이 죽었으니까? 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해? 그건 너의 결정이야. 나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어. 그 모든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게 된 거야. 아버지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결정인데 그것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게 되었어. 동생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넌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며칠이 지난 후 동생은 변호사 사무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이 가져간 것은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동생을 따라갔습니다. 누나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변호사는 우리가 들어가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라, 전체가 오셨네요? 혹시 상속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거예요?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상속을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조건이 있어요. 변호사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내 형 박준우에게 기업 지분 15%를 할양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나 박소연에게는 추가로 50억 원을 나눠주고 싶어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라? 그런데 그건 유언장의 내용과 다른데요? 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내 의지예요. 아버지는 날 위해서 모든 걸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 형과 누나를 잊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좋은 이유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결정할 차례예요. 동생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추가로 20억 원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날 키웠던 거예요. 어머니도 그럴 자격이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유산 분배를 다시 승인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대략 얼마나 걸릴지 빨리 진행해 주세요. 동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간 후 나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넌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진짜 가족.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날 위해서 모든 걸 하신 그 이유? 그건 날 보호하기 위함이었어. 근데 난 이제 형을 보호할 차례야. 누나를 보호할 차례야.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편지에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 동생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던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 우영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가족이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유산을 주는 이유는 너에게 선택의 폭을 주기 위함이야. 돈이 있으면 넌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면 넌 올바른 선택을 할 거야. 동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언젠가는 이 유산을 나눌 거라는 거를. 나는 동생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누나도 나아왔습니다. 누나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묵묵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상속 분배가 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받게 된 유산은 대략 75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였습니다. 누나는 120억 원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900억 원대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 유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나에게 말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형, 난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형은 뭘 했어? 내가 대답했습니다. 넌 너의 진정한 아버지를 기억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정성우가 살아있을 때 하고 싶었던 일 말이야. 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 동생은 결국 아버지의 돈으로 화학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의 이름을 성우연구소라고 지었습니다. 정성우, 동생의 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그 연구소의 설립식에 참석했습니다. 누나도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도 참석했습니다. 동생이 리본을 자르는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며칠 후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펜, 책장에 책들, 벽에 걸린 사진들. 나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전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나와 누나, 동생,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혔을까? 나는 사진 뒤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여름 우리는 강원도에 함께 놀러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동생에게 모든 유산을 주신 이유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형의 유언을 지키려는 사랑,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랑.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후 나는 우리 아버지의 옛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8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50년을 함께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노인이 나에게 건넨 것은 두꺼운 노트였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겨준 것이다.
나더러 언젠가 너희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나는 노트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나의 아들 우영에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들에게 였습니다. 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준호, 소연, 그리고 우영. 넷이 아니라 셋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줘. 난 이 노트를 준호와 우영이 대면할 즈음에나 전해지길 원했다. 아버지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우영에게 모든 유산을 준 이유는 단순히 형의 유언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정성우는 내 형이었고 나는 그의 유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르다. 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준호, 난 너에게 뭔가를 빚지고 있다. 너는 착한 아이였다. 너는 동생이 생겼을 때도 불평하지 않았다. 너는 동생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너는 나를 믿어줬다. 내 눈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난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의 무게는 너를 짓누르고 있을 거다. 그 거짓말의 대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글쎄, 돈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이해다. 아버지의 글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우영에게 모든 것을 주는 이유는 우영에게 선택을 주기 위함이다. 그 선택은 진정한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영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다. 돈이 진짜가 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 희생은 바로 너다, 준호.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이건 가혹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널 믿는다. 넌 너의 동생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한 가지 간청한다. 부탁한다. 너희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달라는 거다. 돈 때문에 갈라지지 말고, 거짓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하나만 기억해달라. 나는 노트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것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길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의 성우 연구소는 매년 새로운 화학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그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도와주는 일, 성우 연구소와 협력하는 일, 그리고 동생이 개발하는 신약들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 말입니다. 누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부동산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길 바라십니다. 얼마 전 나는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2개의 비석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 박순환의 비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성우의 비석입니다. 동생의 친아버지의 비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후에도 형을 옆에 두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비석 앞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나누려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동생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성우 할아버지, 고마워요. 난 이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말입니다. 동생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난 정성호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박순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 분의 사랑이 만들어낸 내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동생, 미안했어. 처음엔. 형, 이제 그만.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반전이 더 있었습니다. 지난달 나는 아버지의 은행 계좌를 정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명의로 된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그 통장에는 5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동생과 똑같이 조건부의 유산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준호, 난 너를 항상 미안해했다. 너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견뎌줬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 돈을 받는다. 이 돈으로 뭘 할지는 전적으로 너의 몫이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이 돈으로 너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다. 내가 해주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말이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겁니다. 내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려고, 내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그 50억 원으로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나는 그 돈으로 난치병 아이들을 위한 의료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 정성호가 살아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정성호는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로 했습니다. 형이 이루지 못한 꿈을.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8천억 원의 유산은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가족과 갈등 중이신가요? 혹은 상속으로 인해 가족이 분열되신 분이 계실까요? 기억해 주세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이고 이해이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8천억 원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준 진정한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